보셨잖아요. 뭐 경기가 안 좋다. 그것 때문에 경제 정책들을 많이 수립하고 또 실행을 하는데 정작 문화예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고 그것을 고양시켜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물론 경제적 토대라는 하부 구조도 중요하지만 정작 인간성이 발현되는 상부 구조로서의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그다지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이 뒤따랐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가 무엇이고 또 그 구조 안에서 정작 또 돈 되는 산업, 가령 영화 산업은 되게 시장이 크잖아요. OTT 경우에도 시장이 크니까 거기에는 지원이 엄청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초예술이라고 하죠. 거기에다가 문화예술에다가 자양분을 제공하고 있는 기초예술에는 그다지 정책적인 지원이 닿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을 좀 공유했으면 합니다. 결국에는 그러한 어떤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한류라고 해야 될까요? K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체로 한 3가지 질문을 통과를 할까 하는데요. 이것이 특별하게 어려운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조금 종합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콘텐츠는 무엇에 대한 말하기인가? 그러니까 대상, 우리가 콘텐츠라는 것을 활용할 때 그 대상이 무엇이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과정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법, 종교, 인간의 삶은 콘텐츠에서 어떻게 교차하는가? 그리고 제도와 신념, 그리고 개인의 고통 사이의 균열을 읽어내는 거죠. 제도가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없듯이 인간의 신념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종교가 가장 대표적이기 때문에 종교도 정작은 개인의 고통 전체를, 삶 전체를 포괄해내는가? 하지만 그 사이에 균열은 없는가? 이 질문들과 콘텐츠를 연결시킬 때 우리는 문화예술의 속성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 생태계와 다양성은 K 콘텐츠의 미래에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오늘 정책을 다룬다고 했는데 그 정책적 지원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종다양성. 문화예술은 기본적으로 다양성의 토대 위에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다양성이 생성되기 위해서 어떤 창조적 조건? 그러니까 무엇을 지원해야 되는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서 국가 정책을 짜 나가야 되는가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콘텐츠와 문화예술을 첫 번째 섹션으로 한번 잡아봤고요. 나중에 두 번째 섹션으로는 어떤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물론 그 정책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책은 공감보다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화예술의 경우에는 공감을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래도 이 시장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그래 문화예술에 돈을 얼마 주자라고 했을 때 선뜻 동의하는 분들이 많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필수 요소인 거죠. 충분 조건은 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정책적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작동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이란 영화죠. 그 시민과 나데르의 별거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아스가르 파르하디 감독이 만들었고 84회 아카데미 국제 장편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네. 이 이미지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보시기를 권하는데요. 이란 영화는 대체로 그 사회를 비껴나가면서 아무래도 그
어떤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주의적 속성 때문에 많은 것들이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뭐 이슬람 사회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종교적 차이, 기반의 차이가 만드는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떤 예술적 과정을 충분히 발현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을 때가 있어서 그 사회의 문제를 조금 우회해 나가죠. 우회하면서 어떤 모순을 찌르는 기법, 에둘러서 모순을 찌르는 기법을 사용해서 대중들에게 호응을 얻곤 합니다. 시민과 나데르의 별거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이 시민과 나데르의 별거는 자신의 딸에게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민을 가고 싶은 한 여성이 그 사회에 안주하고자 하는 남편을 설득하기 위해 별거를 시작하면서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불합리한 제도 속에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이 거기에서 발생하는 거죠. 예기치 않게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어떤 여성을 고난 속으로 밀어넣게 됩니다. 다름 아니라 그들의 별거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남편이 고용한 가사도우미의 처지가 그렇습니다. 네. 자, 가사도우미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독실한 회교도 이슬람교도였던 이 가사도우미 여성은 종교적 신념과 생계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파생된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 고용주인 남편하고 다투게 되고 작은 몸싸움 끝에 계단에 굴러서 유산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영화는 유산, 곧 이슬람에서는 그 유산도 살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유산, 그 살인을 둘러싼 책임을 주고받는 어떤 법정 드라마의 구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객들로 하여금 그 결과에 집중하게 만드는데요. 네. 여기에서 우리는 유산의 원인을 둘러싼 진실의 문제는 사실상 서사로부터 희미하게 멀어집니다. 그리고 뭐가 남느냐면 준법과 신앙, 그러니까 법과 신앙이라는 카테고리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어떤 인물들의 고뇌가 그 드라마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 법은 책임을 규명하고 판결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면, 그래서 이 사회의 질서와 통제를 같이 제공을 한다면 신앙은 도덕과 양심의 기준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금지가 있고 용서의 논리가 있습니다. 생계는 생존 돌봄의 필요성에 의해서 부각된 것이고 그게 불가피하게 계급이 생겨나고 어떤 고용이라는 제도의 현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근데 이것들은 이 영화 속에서 충돌합니다. 법과 신앙, 생계가. 네. 그래서 어떤 판결의 결과보다는 갈등의 과정, 고뇌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이 하나의 콘텐츠성, 그러니까 문화예술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어떤 과정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의 문제와 종교의 문제는 상반된 단어만큼이나 멀리 있지만 그것이 인간의 문제로 뒤바뀌는 순간 그 둘은 통제의 장치로 남을 뿐 인간의 진실에 접근하는 어떤 경로를 열어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갈등의 저편에 깔아앉아 있는 어떤 진실과 만나는 것은 오직 인간이며 그들의 고통이라는 것이죠. 네. 물론 여기서 법이 인간을 지켜주고 신이 인간을 살게 한다는 의미를 환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이든 시스템에는 법도 시스템이고 종교도 일종의 시스템이죠. 인간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없다는 것을 이 영화는 줄곧 증명하고 있습니다. 즉 풍속과 윤리, 계급과 성차가 쌓여 만들어내는 거대한 삶을 보여주는 것은 그 어떤 요소도 아닌 결국 영화 자체라는 거죠. 네,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고통을 설명할 수 없죠. 인간의 고통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사랑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을 설명하는 것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의에 의해서 어떤 제도에 의해서 포착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 그 자체로서 포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과 인간이 만나는 자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나는 자리를 우리는 삶이라 부르고 오직 인간이며 죄송합니다. 자리를 우리는 삶이라 부르고 그 삶을 이루는 것은 인간이며 그 삶을 보여주는 것은 오직 그들의 고통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이며 그 삶을 보여주는 것은 고통밖에 없다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어떤 법도 신앙도 인간과 그들의 고통을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이 보여준다고요? 바로 문화, 예술이 보여주고 그것을 저는 시인이니까 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했던 이야기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예술을 이루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 이야기했던 문화예술만이 인간과 그들의 고통을 보여준다고 했죠. 이것은 정의 내릴 수 없는 것이고 카테고리화 시킬 수 없는 것인데 그것 자체로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문화예술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진실과 인간이 만나는 자리를 삶이라 부르고 그것에 언어를 제공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문화예술적 역량으로서의 콘텐츠가 그 돈이라는 문제, 그러니까 재화라는 문제를 걷어낸 자리에서 확보해야 될 미덕이자 과제이기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예술의 미덕이기도 하고 또한 한편으로 영원히 추구해야 할 과제이기도 한 거죠. 그러면은 이 속에서 이 바탕에 있는 재화, 경제성은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어떤 고려돼야 될 무언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걷어낸 자리에 어떤 핵심적인 과제로 남는 것은 인간과 그 고통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 아데르노라는 어떤 철학자가 문학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인간의 고통을 이야기하지 않는 문학은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화예술이 인간의 삶을 구현하는 장르라는데 동의한다면 콘텐츠 역시 그에 대한 고민을 놓칠 수 없겠죠. 네, 그것은 바로 콘텐츠의 고민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시작은 여기에 있는데요. 콘텐츠는 무엇에 대한 콘텐츠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제가 앞부분을 좀 건너뛰어서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콘텐츠는 무엇에 대한 그냥 콘텐츠가 아니라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이 콘텐츠가 아니라 무엇에 대한 콘텐츠여야 되고 그 무엇을 결정하는 것 이것이 결정하는 것이 인문학이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드러내는 방법이 미학입니다. 자, 그 무엇은 무엇이라고요? 궁극적으로는 인간과 인간 삶에 수반되는 고통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계속했던 이야기입니다. 인문학은
그 대상과 대상을 결정하고 의미를 결정합니다. 어떤 결합을 통한 거죠. 대상과 의미의 결합. 주제, 문제의식을 설정하고 무엇을 말할지를 결정하게 합니다. 콘텐츠에서 있어서 그런 거죠. 그리고 맥락같이 윤리적 관심을 제공합니다. 그것으로서 바로 방향성과 의도에 대한 정의를 드러내죠. 미학은 어떤 형식과 감각을 드러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거죠. 무엇을 어떻게 드러내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 이미지, 리듬 등 표현 형식을 설계하기도 하고요. 감정, 정서의 조직화로 메시지 전달력을 강화시키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여줄지, 들려줄지를 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미학적 과정을 만나서 의미 있는 콘텐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화 예술은 그 당위성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그 존재 형식을 통해서도 스스로를 증명하는 유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세계를 개척하는 어떤 수단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문학적 출현과 더불어서 미학적 과정을 통해서 어떤 스스로를 증명하죠. 이 말은 그것 자체로 있다는 거예요. 영화는 뭐 가령 봉준호의 영화가 박찬욱의 영화가 이래서 중요하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이래서 중요하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봉준호 영화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네, 박찬욱의 영화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구현 방식까지 포함해서 어떤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합니다. 그 말은 어떤 당위성, 소위 말해서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정의까지도 그 자체로서 구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문화예술 정책은 이제 우리가 이것을 왜 지원을 해야 되느냐? 문화예술 정책은 새로운 세상과 낡은 세상의 간극을 감당하면서 끊임없이 그 시대의 정신사적 수준을 확보함으로써 이 말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확보함으로써 미래의 내적 기준을 마련하는 실천적 과정이다. 그러니까 현재의 이게 돈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미래의 어떤 내적 기준을 마련하는 어떤 실천적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렇죠. 미래의 내적 기준, 문화예술이 아마 사라진 세계를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세계는 더 황폐화되고 다음 세계는 더 황폐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때는 우리가 인간 삶이 수반하는 어떤 고통의 체계 자체를 사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비록 문화예술이 민주적인 과정에 의해 탄생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문화예술은 끊임없이 민주주의를 지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것이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네. 그래서 문화예술 정책은 그냥 수기 민주주의와 플랫폼 민주주의 등 현재 민주주의가 도달한 가치를 통해 그 과정을 구성해야 합니다. 네. 다른 말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것을 문화예술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할 때 그래서 그 수기민주주의나 플랫폼 민주주의 그 민주주의적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 가치를 지키기 위한 어떤 정책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뒤에 조금 그래서 문화예술은 사회적인 것과 미학적인 것의 혼합을 필연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특정한 미학적 과정은 현실 그 자체로 경험되기도 하지만 어떤 현실은 미학적으로 체험되기도 합니다.
네, 이것이 저는 중요한데요. 자, 민주주의라는 말은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 현실과의 관계에서 그냥 이것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현실 자체가 어떤 미학적으로 구성될 때도 있죠. 네. 구성될 때가 있어. 이것은 어떤 시적 순간 같은데? 라고 우리가 종종 말하기도 합니다. 네.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허구로 인지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게 무언가가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일이면서 반대로 사실로 인지하는데도 허구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현실 속에서는 그런 과정들이 있죠. 이것이 정말 현실일 수가 있어? 사실일 수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미학과 아주 동떨어져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은 미학적 과정 속에 끝없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문제는 그것이 단순한 착각이거나 오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러한 허구와 사실의 교차와 뒤섞임이 우리 삶의 실체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문화예술의 존재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로 어떤 정책을 위반할 때 우리 삶과 동떨어져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것이 우리 삶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학의 역량이 날로 개선되고 선명한 자본의 위력이 위세를 더해간다 하더라도 아직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재난과 비극이 갑자기 우리 앞에 들이닥치기도 하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과 저것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는 겁니다. 예측 가능한 것과 예측 불가능한 것, 설명할 수 없는 것들, 어떤 삶 속에 뛰어드는 어떤 알 수 없는 태제들, 수학이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과정들, 그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의 존재 방식은 인간의 삶 자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가 공동체가 모든 국가 공동체가 공유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어떤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성향 또는 신념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문화예술에. 나는 정치적으로 이래, 나는 문화적으로 어떤 성향을 갖고 있어.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 정책을 입안할 때는 삶 자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 정치적 입장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네. 문화예술의 가치는 충분히 말해지지 못하였을 뿐 인간의 시간 동안 삶을 통해 고유하게 수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것 자체가 삶이었기 때문에 계속 수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예술 정책은 공감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해야 된다는 어떤 필요한 것.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필요가 아니라 왜 안 적히지? 필수라는 겁니다. 네. 이런 과정들에 대한 토대, 이것을 조금 더 인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구성되어 있는 형식,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방식, 예술가들의 정치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자율성이 수용되고 수호되고 지켜지고 그 다음에 정책 결정의 정당성이 강화되는 과정,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 콘텐츠 발전을 위해서. 이것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문화예술과 끝까지 결부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편향된 플랫폼이나 소외나 인기 지표의 과잉을 경계해야 됩니다. 알고리즘이 좀 문제이기는 하죠. 네. 그래서 다양하게 뭔가를 접하는 것,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거나 권장되어야 될 어떤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기위원회, 그래서 문화예술에 대해서 수기문규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기를 충분히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플랫폼, 이 그냥 문화예술과 정책 이반자들과 예술 향유자들, 그 다음에 예술가들 사이에서 그 중간 단계를 담당해 줄 사람들도 우리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을 입안해 나가는 것, 그런 과정을 적극적으로 사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아까 이야기했죠. 그냥 우리는 미학적 과정과 사회적 현실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허구와 사실이 뒤섞여 있고 규범에도 감정이 있고요. 감정이 또 규범으로 어떤 전환되기도 하죠. 그것이 바로 삶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현실을 미학적으로 체험하는 것. 자, 이 과정이 왜 필요하다고요? 이 교차와 뒤섞임이 그것이 바로 그것 자체로 정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당위성은 문화예술이라는 존재의 가치 자체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것이 정치적으로 위반돼야 돼? 그것이 삶이고 문화예술이 삶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것 자체로서 고유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인간의 삶 자체가 문화예술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허구와 사실의 교차를 넘어 문화예술은 인간 삶 자체를 드러내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가? 이 질문을 조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르 다양성이죠. 문화를 생태적 관점으로 보기도 하죠. 이 생태적 관점은 사실 종다양성의 기본이고요. 그것을 이제 조금 우리가 강줄기에 비유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술 생태계라는 말은 그냥 제가 쓰는 말이에요. 어떤 생명체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 문화예술은. 그래서 이런 비유가 가능하겠죠. 기초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고 대중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기초예술은 시와 소설과 같은 장르들이겠죠. 대중문화는 심지어 이제는 SNS에서 나오는 숱한 이런 어떤 것들이죠. 유튜브 같은 것들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것들이 이것과 무관하냐? 그렇지 않고 이 중간에 영화가 있고 드라마가 있고 그 사이에 또 광고가 있고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여기에 연극이 있을 것이고 비극이 있을 것이고 이런 흐름들이 그냥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끝없이 어떤 하나의 자질에 의해서 끝없이 번져나가거나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꼭지점의 각도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이 밑변의 넓이가 넓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다양성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이 폭을 우리가 넓게 사유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여기서는 돈이 많이 생겨나겠죠. 재화가 많이 생겨나고 여기서는 재화가 낮겠죠. 이것이 순환돼야 되는 거죠. 끝없는 순환을 통해서 이 종다양성이 보존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강을 비유로 제가 한번 그것을 강을 비유로 한번 풀이를 해봤는데요. 근데 예술 생태계라는 말은 정말 흥미로운 어떤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가령 문화를 공학적으로 포착하여 시스템이나 기능으로 이해하는 경우랑 유기체적인 생명체로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핵심은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이 생명체라는 특성이죠. 그러니까 문화는 생명체입니다. 생명체. 유기체인 거죠. 문화가 생태계라면 가령 이런 비유가 가능합니다. 강에 대한 비유를 조금 시작할 텐데요. 네. 서울에서 한강의 탄생지를 아는 사람은 좀 드뭅니다. 하지만 거슬러 오르면 필경 강원도 태백시 금대산 금룡소와 만나게 됩니다. 제가 뭐 굳이 대구를 예로 들지 않고 서울을 예로 들은 것은 서울 사람들을 좀 비난하기 위해서니까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콸콸 쏟아져 나오는 금룡소의 물줄기 앞에서 앞선 또 다른 물줄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근원이 없는 물줄기인지라 연중 6개월 이상 흐르지 못합니다. 강의 자격을 박탈당하죠. 그러다 보면. 그래서 강이 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것은 어디선가 샘솟아 오르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것은 분명하게 생명체와 닮아 있습니다. 네. 이 힘, 탄생의 힘인 거죠. 가령 발언이 있다. 문화예술도 생명성이기 때문에 콘텐츠도 어떤 근원을 가지고 있고 발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최초의 물줄기가 걷는 모습은 줄을 잘 맞추지 못하는 유치원생들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다른 물줄기들을 만나면서 점점 굵어지는데 그때마다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죠. 한강의 상류라면 이제 골지천이 겨울을 만나 임계천이 되고 임계천이 또 오대천을 만나서 조양강이 되었다가 이것이 다시 동강이 되었다가 다시 서강을 만나서 남한강이 되었다가 또 북한강을 만나서 나중에 한강이 됩니다. 네.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은 마치 문화와 예술의 여러 장르들을 은유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가령 이 골지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천들이 또 모여서 임계천과 만나서 조양강이 되었다가 조양강이 또 다른 강과 만나서 동강이 되었다가 동강과 서강이 또 만나서 남한강이 되었다가 남한강이 북한강과 만나서 한강이 되는 거죠. 이것을 시와 소설 앞부분을 그 다음에 어떤 극적 요소들, 연극과 같은 것들 뭐 회화가 있었다면 앞에 나중에 사진이 있겠죠. 그러다가 영화 같은 장르가 태어났다가 드라마가 태어났다가 최근에 틱톡이 태어났다가 온갖 것들이 아주 넓은 어떤 생태계 구조를 지금에 이르러 형성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발원지에서 갓 솟아나온 예술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보다 문명화된 매체, 시와 소설은 사실 매체가 크게 필요한 게 아니죠. 그러다가 사진으로 가면 또 발전된 문명이 필요한 거죠. 카메라라는. 영화로 가면 영화 기술이 또 필요한 거죠. 그러다가 SNS 시대에 이르려면은 이제 뭐 온갖 것들이 다 생겨나죠. OTT 산업부터 시작해서 틱톡이 생겨나죠. 그렇게 어떤 발전된 매체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어떤 새로운 매체들을 계속 탄생시키죠. 어떤 새로운 장르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롭고 확장된 매체에 의존하는 장르일수록 시장 적응력이 큽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돈이 되는 어떤 요소를 형성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장르일수록 뒤로 올라갈수록 돈은 안 되죠. 그러면 뭐가 돼요? 여기에는 밑에는 시장성이 있다면 얘는 문제성이 있는 문제적 장르로 남는 것이죠. 네. 그것은 마치 뭐 이렇게 사람은 도시로 가고 강물은 도시에서 떠내려간다라는 말을 낳는 것처럼 어떤 모순을 낳으면서 중요성과 선호도를 바꿔버립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는 거죠. 지금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더 선호되고 있죠. 하지만 원래는 이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샘솟는 힘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요, 하류에 있는 자신들을 위해서 저 영월이나 정선, 상류에 있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겪는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수자원이기 때문에 물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자기네들은 물을 더럽히고 있죠.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의 희생으로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시와 소설의 어떤 문제성을 통해서 이 시장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영화나 어떤 OTT 드라마나 틱톡이나 이런 것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장르들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강의 경우에는 생산자 중심의 관리, 상류에 대한 관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의 관리, 이쪽의 지원으로 내려가면 이것은 뭐죠? 부도덕한 행정이 되는 거죠. 정책이 되는 겁니다. 네.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술 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우리가 콘텐츠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 토대인 문화예술, 근원을 지원하는 방식은 시와 소설이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이것은 금용소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여기를 한강의 바른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 금용소가의 흐름입니다. 한번 참고하시고요. 네. 그래서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시매체에 의존되는 장르가 있고 시원, 바른지의 장르가 있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시소설, 시각예술, 공연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웹드라마, OTT 게임 시장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강물이 흘러가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 장르의 노력과 희생이 이 장르에서 어떤 수학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소비자 중심이 되는 거고 이것은 생산자 중심이 되는 거죠. 근데 일방적으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을 한다? 그럼 이것은 부도덕한 행정이 되고 정책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작 다양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지배적 장르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지배적 장르인 거죠? 그러면 생태 왜곡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언어를 매개로 한 문학, 조형으로 이루어진 시각예술, 무대에서 얹혀지는 공연예술 등은 지금 이 영상 정보화 시대에는 어떤 시온의 영역에 해당됩니다. 네. 그 시온의 영역이 스스로의 힘으로 혼탁한 문명의 약육강식에 살아남기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술이 시장 질서를 기반으로 한 제도 안에서 지배적 현상이 되려면 불가피하게 자신의 육체를 더럽혀야 되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이상한 시, 나는 이런 시를 쓸 거야 그러면서 어떤 대중적인 시를 쓰는데 그 대중적인 시라는 것은 사실 이 장르에 속해 있는 것이지 이것으로서의 어떤 속성 자체를 간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네. 그때 우리 모두의 생명, 물이 위에 샘솟는 곳에 이것이 오염되면은 저 밑에도 오염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공성 자체가 훼손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에는 문화적 재앙이 되는 거죠. 자, 다른 게 아니라 이쪽이 돈이 안 되고 많은 사람이 누리지 않는다고 해서 지원하지 않아서 파괴되면 이쪽도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살려내는 정책 자체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진정한 예술은 시장 실패를 전제로 태어나거나 아니면은 시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태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뒷받침이 되었을 때, 그때 시장을 통해서 어떤 생산되는 콘텐츠들도 융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만약에 문학과 예술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자 탐구 과정이라는 데 동의한다면, 그렇다면 여기에서 시온에서 이루어지는 작가적 역량에 대한 지원,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 높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이 있어야지 이것도 살아남는다. 다시 말해서 문화예술은 정책적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다. 왜? 그것이 삶 자체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앞선 챕터에서 했죠. 그리고 그때 그럼 문화예술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시온의 장러, 기초예술이라고 일컫는 것부터 시작해서 대중예술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대중문화에 대한 지원. 근데 사실 이것이 많이 소외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콘텐츠와 시의 언어라는 교과목을 할 때 어떤 그 시온에 대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시장 실패를 전제로 태어나기 때문에 시장과 무관하고 지원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그 시장 실패를 전제해도 무방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괜찮아. 너는 그렇게 써.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네. 창조성의 공간을 확보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창조성의 발언, 어떤 발언으로서의 작가적 성취를 응원했을 때 다양성과 생태가 유지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가적 창조성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것은 제가 어떤 시온의 장르로서 기초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지만 대중문화에 있어서도 저 어두운 곳에서 드라마를 쓰기 위해서 아니면 틱톡에 뭔가를 개발하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는 어떤 작가들이 존재하죠. 네. 그들에 대한 지원이 성공한 어떤 장르적 지원보다 훨씬 더 다채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핵심 요지는 이거죠. 작가적 창조성은 시장 성공과 별개로 발현하며 그 축적이 공동체의 미적 기준을 만듭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공동체의 미적 기준이 결국 뭐라고요? 우리 삶을 이루는 미래의 내적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미래의 내적 기준이다. 네, 여기에서는 그만큼 작가에 대한 창조성, 그래서 작가에 대한 지원을 저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했던 이야기인데요. 네. 시장 원리에 경사된 평가는 위험하다. 문화예술에서 판매량, 발행 부수, 작품의 평가 관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영화도 마찬가지죠. 많이 본 영화가 꼭 좋은 영화는 아니죠. 그만큼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작가의 창조적 열정을 왜곡하고 문화본질의 다양성을 훼손합니다. 심지어 문학판에서도 사실은 종종 벌어지는 일이에요. 누구 책이 많이 팔렸다. 이것이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죠. 몇 세 찍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거론되는 것도 우리가 한 번씩 반성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 중심의 향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물질에 편입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거기다가 인간을 넣고 있지만, 사람을 넣고 있지만, 그 사람은 뭐라고요? 소비자인 거죠. 그러면 소비라는 개념이 파생되는 것은 자본인 거죠. 결국에는 물질에 편입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적 지표 중심의 평가는 창작의 방향을 왜곡시킨다. 다양성을 훼손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술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손상시킨다는 겁니다. 자, 돈 위주로, 소비자 위주로가 아니라 그것이 작가 위주로, 작가의 창조성 위주로 거기에 대한 응원이 필요하고 그 응원은 정책적 지원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지양하자는 겁니다. 했던 이야기인데 이것이 표준이야 라는 것들도 좀 벗어나야 되겠고요. 네. 그래서 실패를 허용하는 것, 지역과 소수 장르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 특히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죠. 어떤 문화적 번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콘텐츠. 콘텐츠는 뭐라고요? 그냥 콘텐츠가 아니고 무엇에 대한 콘텐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한? 인문학에 대한. 인문학을 어떻게? 미학적으로. 이때 콘텐츠가 어떤 하나의 완결체로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술에 대한 어떤 시장 실패를 전제로 태어나는 것. 작가적 창조성이 살아있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의 미감과 수준을 형성하는 것. 그 다양성을 통해서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것. 그것으로서의 예술에 대한 응원이 필요하고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공감 의지로서의 정책 지원. 네.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예술이 법, 종교 사이를 뛰어넘어서 어떤 하나의 콘텐츠로서 우리에게 오기까지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꾸준히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K 콘텐츠의 전략이 서상 장르 매체 융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멀티 플랫폼. 그러면 시의 언어의 원리는 뭐라고요? 다의성, 다양성입니다. 즉,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네. 그것이 지금 우리가 K 콘텐츠가 이렇게 화랑을 겪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전략이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명확하게 목도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감각 이야기도 계속했죠. 한국 드라마는 스릴레도 감정선을 따라가고 의학 드라마도 감정선을 따라가고 감정선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의 옛날에는 비아냥처럼 여겨졌지만 지금은 하나의 장점으로 인식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콘텐츠와 정책. 또 기회가 된다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